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술 중에 마취된 환자의 뇌는 깊은 침묵에 빠져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 고요한 뇌와 소통하고 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술 중 신경계 모니터링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잠든 뇌와 왜 대화해야 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취가 이 도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팀워크의 중요성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취된 환자의 뇌는요, 정말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항해하는 조용한 잠수함과 같습니다. 밖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 신경계 모니터링이 정교한 소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뇌의 상태를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나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요, 모든 복잡한 신경 모니터링 기법들은 사실 딱 두 가지 핵심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뇌에 연료, 즉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둘째, 뇌의 전기 시스템, 즉 신경회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있는 혈류 모니터링은 말하자면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를 보는 거예요. 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지 대사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기능 모니터링은 자동차의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신경회로가 신호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기능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될 때 가장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접근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뇌의 생명줄, 혈류와 산소 공급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정상 뇌혈류는 분당 100g당 50ml 정도인데요. 이게 20에서 25ml 아래로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파에 변화가 나타나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져서 12ml 미만이 되면 이건 세포 자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즉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능 부전과 영구 손상 사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창, 즉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 시간에 놓치지 않는 것이죠. SJVO2는 뇌 전체의 산소 수급 밸런스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로 들어간 산소 중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명확해요. 마치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소득은 괜찮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특정 지역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전체 평균값이 괜찮아도 국소적인 허혈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 꼭 지켜야 할 숫자가 바로 이 55에서 75% 사이입니다. 만약 50% 밑으로 내려간다?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 뇌 전체에 상당한 허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레드라이트가 켜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엔 훨씬 간편한 비침습적인 방법들이 많이 쓰이죠. NIRS는 이마에 스티커처럼 딱 붙여서 전두엽의 국소적인 산소 상태를 보는 일종의 스냅샷이고요. TCD는 초음파로 주요 뇌혈관의 혈류 속도를 실시간으로 재고 위험한 미세색정까지 감지하는 훨씬 역동적인 정보를 주는 강력한 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접근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료 공급이 잘 돼도 전기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면 차가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의 전기적인 대화를 직접 엿듣는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뇌파, 즉 EEG는요, 되뇌피질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내는 소리를 합쳐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화음을 듣는 것과 같죠. 이 화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 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EEG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허혈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감시자 역할. 둘째, 뇌보호를 위한 마취 시 가이드 역할.
셋째,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역할, 그리고 넷째, 마취 심도 측정의 기본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EEG는 대뇌피질 건강의 다재다능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EG가 오케스트라 전체의 연주를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였다면 유발전이 EPS는 좀 더 능동적인 테스트예요. 우리가 특정 신경 고속도로에 거기 잘 있나 하고 신호를 한번 툭 보내보고 그 신호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잘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발전이 신호가 주변 소음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친구의 속삭임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랄까요? 이때 신호 평균화라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씁니다. 무작위적인 소음은 여러 번 더하면 서로 상쇄돼서 0에 가까워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신호만 또렷하게 살아남는 원리죠. 이걸로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 표가 유발전이의 주요 선수들을 정리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SSEP와 MEP의 관계입니다. SSEP는 마취에 강한 편이라 안정적이지만 운동신경 손상을 놓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MEP는 운동 기능을 직접 보니까 확실하지만 마취에 너무 예민해서 다루기가 까다롭죠. 이 둘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짝꿍인 셈입니다. 한편 BAEP는 마취에 아주 강해서 뇌관 수술에 유용하고 VEP는 너무 민감해서 임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SSEP는 척수 뒤쪽으로 가는 감각 고속도로를 보는 거고 MEP는 앞쪽으로 가는 운동 고속도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고속도로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다릅니다. SSEP만 본다는 건 왕복 8차선 도로의 한쪽 방향만 쳐다보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걸 놓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SSAP는 멀쩡한데 수술 끝나고 환자가 못 움직이는 끔찍한 상황. 이걸 막기 위해 MEP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마취 약물이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바로 그 신호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맥 마취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프로포폴은 용량이 늘어날수록 뇌파를 점점 느리게 만들고 고용량에서는 버스트 억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케타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뇌파를 활성화시키죠. 각 약물이 뇌파에 남기는 고유한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흡입 마취제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EG, SSEP 모두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는데요. 특히 ME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MAC 정도의 정말 적은 양만 들어가도 MEP 신호가 확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뢰도 있는 MEP 모니터링을 하면서 흡입 마취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데이트예요. 다른 약들은 거의 다 SSEP 신호 크기를 줄이는데 애터미데이트는 특이하게도 진폭을 키워줍니다. 원래 신호가 약해서 잘 안 보일 때 오히려 이걸 써서 신호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프로포폴은 신호에 거의 영향을 안 주니까 TVI의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요. 자, 그럼 이런 특성들을 다 고려했을 때 MMEP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우리는 어떤 마취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죠.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 같은 약물을 이용한 전정맥 마취, 즉 티바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위환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MEP는 결국 근육 반응을 보는 거니까요.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면 신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TOF 모니터링을 하면서 T1 연축 높이를 30%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부분적인 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약물만 변수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리 상태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체온이 낮아지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니터링 신호가 변해요. 문제는 이 변화가 마취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신경 손상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리 상태 유지가 정확한 모니터링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런 원칙과 기술들이 실제 수술방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모니터링은 그냥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진짜 가치가 있어요. 첫째, 내가 지키고 싶은 심경,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둘째, 지금 나오는 이 데이터, 믿을만한가?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알람이 울리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들을 항상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동맥 수술. 외과 의사가 혈관을 딱 클램프하는 순간 해당 쪽 뇌의 EEG 파형이 갑자기 쫙 하고 플랫해지는 겁니다. 뇌에 피가 안 간다는 명백한 신호죠. 저희가 바로 외과 의사에게 알렸고 외과 의사는 즉시 션트를 넣고 저희 마취과는 혈압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EEG가 다시 살아났죠. EEG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케이스입니다. 척추를 쭉 늘리는 순간 다리 쪽 MEP 신호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SSP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가 SSP만 보고 있었다면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겠죠. 그리고 환자는 수술 후에 다리를 못 움직였을 겁니다. MEP의 경고 덕분에 즉시 조치를 취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을 지킬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사례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어떤 모니터를 쓸지는 수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망치 하나로 모든 못을 박을 수는 없다는 말처럼 지켜야 할 신경 구조에 딱 맞는 최적의 감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 전략의 핵심입니다. 뇌혈관 수술에서는 혈류를, 뇌관 근처 수술에서는 뇌신경 기능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 기술과 사례들을 봤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팀워크죠.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외과의, 마취과 의사, 신경생리 감시 전문가, 우리 모두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으면요. 아, 외과 의사는 지금 저걸 하려고 하는구나. 아, 마취과에서는 저 약을 써서 신호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 지금 이 신호 변화는 진짜 위험 신호구나. 이런 공유된 이해와 끊임없는 소통이 있을 때 비로소 모니터링은 환자를 지키는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수술실에서 그냥 모니터 화면의 숫자를 읽고 파형을 지켜보는 관찰자인가? 아니면 이 신호들을 통해서 잠든 뇌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환자의 안전을 이끌어가는 리더인가?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